2024년 2월 16일 인천공항 출국장. 26살 청년 정하민은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투자금 2억 원을 돌려받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가 도착한 곳은 야자수 해변도 리조트도 아니었습니다. 낡은 건물, 네온사인 뒤로 이어지는 좁은 계단, 천장에 매달린 CCTV, 철창이 박힌 창문. 그곳에서 하민은 깨닫게 됐어요. 나는 지금 투자하러 온 게 아니라 팔려온 거구나. 오늘도 봉인된 사건 노트의 문을 엽니다.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말하지 못한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2023년 11월 초 충북 청주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 정하민 26. 야간 교대 3년차였고 월급은 25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기계 소리에 파묻힌 10시간. 허리는 늘 뻐근했고 손목 힘은 빠져 있었죠. 월급날 통장을 보면 한숨이 먼저 나왔어요. 월세 내고 카드값 내고 대출 이자 조금 갚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이란 말은 입에 꺼내기도 민망했죠. 이대로 늙어가나 보다. 그게 하민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날도 야간 근무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같이 일하는 형, 박준서가 담배를 피우며 말을 꺼냈어요. 야, 하민아. 너 진짜 돈 좀 모으고 싶지 않냐? 처음엔 늘 듣던 말 같았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준서 형은 자기도 이미 하고 있다며 투자 이야기를 꺼냈어요. 캄보디아 시엠립 쪽에 들어가는 한국인 대상 관광 리조트 개발 사업.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에는 야자수가 늘어선 해변, 수영장 딸린 객실, 현대식 건물들이 번쩍거리고 있었어요. 하민은 그 순간 느꼈죠. 이건 내가 평생 만날 수 없는 기회 같은데. 며칠 뒤 하민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게 진짜 변화인지 파국의 시작인지는 몰랐지만요. 그때 등장한 이름이 하나 있어요. 이상훈. 2023년 11월 7일 천안의 한 카페. 하민은 준서 형을 따라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 깔끔한 정장에 고급 시계를 찬 모습. 말투도 부드럽고 자세도 자신감이 넘쳤죠. 이상훈은 먼저 하민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나 모았는지, 앞으로 뭐가 하고 싶은지. 하민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공장 다니면서 돈 모으는데 언제쯤 사람답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요. 이상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어요. 캄보디아 시엠립 관광단지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하는 사업, 한국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투자금 대비 월 5% 수익 보장, 3개월 후 원금 회수 가능. 들으면 들을수록 하민이 평생 만나볼 일 없을 것 같은 기회처럼 들렸습니다. 하민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왜 은행 대출 안 받고 해요? 이상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은행 이자는 비싸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을 우대 조건으로 모시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 투자 계약서 양식, 현지 건설 현장 사진까지 내밀었습니다. 전화로 이미 투자했다는 사람과도 통화를 연결해줬죠. 저 2달째 수익 잘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기회 많지 않습니다. 고민되면 그냥 하지 마세요. 이번 달 안에 결정해야 들어올 수 있거든요. 마지막 말이 결정타였어요. 이번 달 안에 선착순 혜택, 월 5% 확정, 공장 기계 소리 사이로. 그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민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장면만 떠올랐죠. 월세방 벗어나는 내 모습,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내 모습, 친구들 앞에서 당당한 내 모습.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지금 아니면 평생 이렇게 사는 거라고. 이상훈이 보낸 자료들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완공 예상도, 수익 구조표, 투자자 후기까지. 의심할 틈이 없어 보였어요. 준서 형도 계속 말했죠. 나도 벌써 2달째 받고 있다고. 이거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고.
2023년 11월 28일, 하민은 결국 은행 창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용대출 1억 6천만 원, 본인이 모아둔 돈 4천만 원, 총 2억 원. 대출 서류에 사인할 때 손이 조금 떨렸지만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3개월만 버티면 이자도 다 갚고 인생 한 번에 바뀌는 거야. 돈을 송금하고 입금 확인 문자가 뜨자 곧바로 이상훈에게 연락이 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정식 투자자로 등록되셨어요. 다음 달 15일부터 수익금 들어갑니다. 그날 밤 하민은 오랜만에 깊게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새 차를 타고 있었고 부모님은 웃고 계셨죠. 그런데 12월 15일 통장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어요. 연락을 하자 돌아온 답은 이랬습니다. 현지 인허가 문제로 조금 늦어졌어요. 다음 달에는 무조건 드릴게요. 1월 15일 역시 같은 말.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이자는 매달 7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는데 수익은 0원이었어요. 하민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혹시 나만 이런 거 아닐까? 준서 형에게 물어봤지만 형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했어요. 2024년 2월 5일 천안 카페에서 이상훈을 다시 보려고 했지만 그는 나오지 않았고 전화도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원금 돌려받고 싶으면 캄보디아로 직접 오셔야 합니다. 현지에서 정산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은 공장의 준서 형도 똑같은 문자를 받았다고 했어요. 준서 형은 돈이 없어 못 가겠다고 했고 결국 하민 혼자 가기로 합니다. 비행기 표를 끊으면서도 하민은 생각했죠. 그래도 직접 가면 해결되겠지. 설마 거기까지 가서 안 돌려주겠어. 2024년 2월 16일 인천공항 출국장. 부모님께는 회사에서 해외 출장 갔다 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걱정시키기 싫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은 창피했기 때문이었어요. 2억 사기당했다는 말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민은 가방을 메고 출국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부모님께 보낸 마지막 카톡은 이랬어요. 일 잘 다녀올게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하민은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하민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돈만 돌려받으면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시작하면 돼. 그가 모르는 건 하나였죠. 그곳엔 투자금이 아니라 그를 기다리는 철창이 있다는 걸. 2024년 2월 16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 습한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들어왔어요. 낯선 언어, 낯선 냄새, 낯선 사람들. 하민은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기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비행기 안에서 내내 생각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일단 돈만 받으면 돼.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번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한 남자가 종이 한 장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 종이엔 또박또박 정하민이라고 적혀 있었죠. 검은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의 30대 초반 남자. 또렷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하민 씨죠? 이상훈 아니, 김 사장님이 보냈습니다. 저는 박철민이라고 합니다. 그 말에 하민은 안도했어요. 그래도 제대로 연결은 되는구나. 사람이라도 나와 있네. 박철민은 능숙한 몸짓으로 하민의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친절했어요. 그때까지는. 짐 무거우셨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말투도 부드러웠고 표정도 자연스러웠죠. 공항 밖으로 나가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운전석에는 말없는 현지 남자가 앉아 있었고 박철민이 짐을 실어주며 말했습니다. 먼 길 오셨으니까 오늘은 사무실만 들렀다가 내일부터 정산 진행하시죠. 하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내일이면 끝나는 거네. 차는 처음엔 번화가를 달렸습니다. 높은 건물들, 네온사인, 오토바이들. 거리엔 사람들이 가득했고 가게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하민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생각보다 괜찮은데? 여기가 그렇게 위험한 곳은 아닌 것 같은데. 박철민이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 오셨죠?
여긴 요즘 많이 발전했어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요. 하미는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그렇게 몇 마디 주고받으며 차는 계속 달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번화가는 점점 멀어지고 사람도 가게도 줄어들었어요.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는 외과, 페인트가 벗겨진 담벼락, 깨진 유리창들,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은 거리. 하미는 불안해져 물었습니다. 여기가 사무실 있는데요? 박철민은 담담하게 답했죠. 네, 임대료가 싸서요. 뭐, 겉은 이래도 안은 깨끗합니다. 투자 사업이다 보니 돈은 현장에 쓰는 게 맞잖아요. 하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어요. 주변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건 낡은 건물과 텅 빈 골목뿐이었죠. 30분쯤 달린 뒤 승합차는 5층짜리 낡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져 있고 곳곳에 유리가 깨져 있었죠. 1층에는 간판도 없었어요. 하민이 차에서 내리자 주변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죠.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만 들렸어요. 박철민이 앞장서 걸어갔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계단을 따라 3층까지 올라갔어요. 계단엔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알 수 없는 낙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3층 복도 끝, 박철민이 한방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현지어로 누군가와 짧게 대화를 나누더니 문이 열렸어요. 안에서 덩치 큰 현지 남자가 나왔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팔뚝엔 문신이 가득했죠. 방 안은 좁았습니다. 창문엔 철창이 박혀 있고 침대 하나, 낡은 책상 하나, 천장 구석에는 CCTV 카메라가 달려 있었어요. 하미는 멈칫했죠.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박철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내밀었어요. 휴대폰 주시죠. 하미는 당황했습니다. 네? 왜요? 여기선 보안 규칙이 좀 엄격합니다. 외부 연락이 워낙 많아서요. 업무 설명 끝나면 돌려드릴게요. 하민이 거부하자 옆에 서 있던 덩치 큰 현지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의미는 명확했죠. 공기는 갑자기 차갑게 식어갔어요. 하민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여권을 요구했어요. 여권까지요? 그건 안 되는데요. 대답 대신 덩치 큰 남자가 그의 가방을 빼앗아 억지로 여권을 꺼냈습니다. 하민은 그제야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손바닥엔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상우는 어디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철민은 문 쪽으로 걸어가며 짧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다칠 일은 없습니다. 문이 닫히고 잠금장치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깍. 그 소리가 묘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CCTV에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건 다른 건물의 벽뿐이었죠. 하미는 창문으로 다가가 철창을 흔들어 봤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밖에서 잠긴 상태였죠. 하미는 침대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여기가 뭐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날 밤 복도에서는 낯선 언어가 오갔습니다. 가끔 한국말 비슷한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발 집에 보내주세요. 부모님한테 연락 좀. 저 진짜 잘못한 거 없어요. 하미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죠. 그는 침대 끝에 앉아 손을 꼭 쥔 채 생각했어요. 여기서 나는 대체 무슨 신분이 된 거지? 투자자? 아니면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여러 명의 무거운 발걸음. 문 앞에서 멈췄어요. 하미는 숨을 죽였습니다. 문이 열릴까봐, 그 뒤에 누가 들어올까봐.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현지어로 뭔가 주고받는 소리만 들리다가
발소리는 다시 멀어졌죠. 새벽까지 하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일 잘 다녀올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뭐하고 계실까? 연락이 안 되면 걱정하시겠지. 하미는 벽에 기대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CCTV에 빨간 불빛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하민을 지켜보는 눈 같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하민은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론 별이 보였어요. 한국에서 보던 그 별들. 하지만 이곳에서 그 별들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하민은 깨달았죠. 나는 지금 투자하러 온 게 아니라 팔려온 거구나. 2024년 2월 17일 오전, 문이 열리며 중년 남자가 손짓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하민은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온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죠.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동안 하민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양옆으로 늘어선 방문들. 각 방마다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고 복도 끝에는 계단이 보였어요. 복도 끝방으로 끌려간 하민은 그곳에서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둘 다 20대 한국 청년. 한 명은 서울에서 배달 일을 하다 온 강민수, 28살. 다른 한 명은 부산 식당에서 일하던 이준호, 26살.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굴에는 공통된 표정이 하나 있었어요. 믿기 싫지만 인정해야만 하는 현실. 방 안엔 침묵만 흘렀죠. 서로의 눈빛만 마주칠 뿐.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조금 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하민이 대답했어요. 어제요. 어제 저녁에 도착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전 일주일 됐고 준호는 열흘 됐어요. 준호가 벽에 기대 앉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같아요. 이틀 정도면 나갈 수 있을 줄 알죠. 이야기를 나눌수록 세 사람의 사연은 놀라울 만큼 비슷했습니다. 고수익 투자 제한, 2억 안팎의 투자금 송금, 수익금이 밀린다는 핑계, 원금 돌려받으려면 캄보디아로 오라는 문자, 그리고 마지막 공항에서 누군가의 안내를 받아 승합차를 타고 이 건물까지 온 것까지. 하민이 물었어요. 그럼 여기 우리 말고도 더 있어요? 민수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답했습니다. 많아요. 이 건물에만 10명은 넘을 거예요. 다 한국 사람들이고요. 민수가 창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죠? 하민이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래 마당엔 몇 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허리춤에 뭔가를 차고 담배를 피우며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총인지 뭔지 정확히는 몰라도 위험한 물건인 건 확실했어요. 저 사람들이 여길 지키는 놈들입니다. 도망가면 그냥 끝이에요. 준호가 팔을 걷어올려 긴 흉터를 보여줬습니다. 붉게 부풀어 오른 자국.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였어요. 실제로 한번 도망치려다 이렇게 됐어요. 새벽에 화장실 가는 척하다가 계단 쪽으로 뛰었거든요. 그래서요? 2층까지 내려갔는데 그 아래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끌려와서 뭐 이것저것 당했죠. 다음번엔 죽인다고 했습니다. 하민이 믿기 힘든다는 표정으로 묻습니다. 그래도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대사관에 연락한다든지.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기선 경찰이 저들 편일 수도 있어요. 돈 받고 눈 감아준다는 소문 많아요. 여권도 폰도 뺏긴 상태라 우리가 누군지도 증명 못하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민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보였죠. 저 하늘 아래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자기는 여기 갇혀 있다니. 그러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선 한 사람 값이 3천만 원입니다. 하민은 되물었죠. 네? 몸값이요. 가족이 그 돈을 보내면 풀어주고 아니면 이렇게 강제 노동시키는 거예요. 빚을 갚을 때까지요. 하민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2억을 날리고 이제는 3천만 원을 내야 풀려난다니. 우리 집 형편에 3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도 고개를 떨궜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다들 가족한테 연락해서 돈 보내달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 못 보내죠. 이미 투자금으로 다 날렸으니까. 그럼 여기서 일 시키는 거예요. 하민이 물었어요. 무슨 일을요? 민수와 준호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대답하기 힘든 표정이었죠. 그냥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도 처음엔 몰랐으니까. 그제야 하민은 완전히 인정해야 했습니다. 나는 지금 투자자가 아니라 상품이구나.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다시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하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인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철창 너머로 보이는 햇빛,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CCTV의 빨간 불빛, 모든 게 너무나 생생했어요.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연락이 안 된다고 걱정하고 계시겠죠. 밤이 되자 복도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끌려가는 소리, 비명 같은 것도 섞여 있었죠. 하민은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어요. 그날 밤 하민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한테 연락할 방법은 없을까? 경찰한테 알릴 방법은 없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휴대폰도 여권도 없고 주변엔 감시하는 사람들 뿐이고 창문엔 철창이 박혀 있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2024년 2월 19일. 하민은 여전히 그 방에 갇혀 있었어요. 밥은 하루 두 끼, 아침과 저녁. 양도 적고 맛도 없었죠. 먹어도 배가 고팠고 먹지 않으면 힘이 없었습니다. 화장실은 복도 끝에 하나. 갈 때마다 누군가 따라붙었어요. 민수와 준우를 다시 만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같은 방에서 밥을 먹게 됐죠.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부터 아마 일 시킬 거예요. 하민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국 사람들한테 메시지 보내는 거요. 투자 권유하는. 하민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한 거랑 똑같은 짓을 하라는 거예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우린 피해자인데 여긴 우리를 가해자로 써먹고 있어요. 하민은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안 하면 맞아요. 진짜로. 저도 처음엔 거부했다가 이틀 굶고 이것저것 당했거든요. 민수가 덧붙였어요. 그래도 버티면 더 심한 일 시켜요. 그것보단 이게 나아요. 하민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럼 나도 누군가를 속여야 하는 거네요. 대답은 없었어요. 침묵만 흘렀죠. 그날 밤 하민은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누군가를 속이는 일, 자기가 당한 것과 똑같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일, CCTV의 빨간 불빛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 아래서 하민은 생각했습니다. 여기선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구나. 2024년 2월 20일 오전, 문이 열리며 박철민이 세 사람을 깨웁니다. 일하러 가시죠. 하민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몸은 무거웠고 머리는 멍했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내일부터 시작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하민을 계속 깨웠죠. 복도를 따라 내려가 1층 넓은 공간으로 들어갔어요. 책상들이 줄지어 놓여 있고 각 책상마다 컴퓨터가 한 대씩 놓여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낯선 모습의 사무실이었지만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낯익은 표정이었어요. 지친, 포기한, 무너진 20대에서 30대 한국 청년들. 어떤 이는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고 어떤 이는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어떤 이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민은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자기와 같은 처지구나.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남자가 다가와 자신을 최성우라고 소개합니다.
저도 여기 갇힌 사람입니다. 대신 일을 잘해서 관리자 역할 맡은 거죠. 그나마 덜 맞으니까요. 최성우의 얼굴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한국 사람 상대로 하는 가짜 투자 상담 채팅입니다. 스크린에는 고수익 보장, 안정적인 자산 운용 같은 문구가 빼곡했고, 오른쪽에는 누군가와 대화 중인 채팅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최성우가 마우스를 움직이며 설명했어요. 스크립트 다 있으니까 그대로 치면 됩니다. 여기 이 폴더에 상황별로 다 정리돼 있어요. 오늘 목표는 한 사람만 돈 보내게 만들면 돼요. 못 채우면 밥 못 먹습니다. 하민이 묻습니다. 이거 다 사기죠? 최성우는 짧게 웃었어요. 자조 섞인 웃음이었죠. 여기서 정상적인 일 찾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거부하면 맞고 따라가면 죄책감에 죽어가는 곳이에요. 저도 처음엔 거부했거든요. 근데 이틀 굶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하민 앞에 채팅창 하나가 떴습니다. 서울에 사는 50대 남성. 퇴직금 일부를 굴려보고 싶다고 적혀 있었어요. 프로필 사진엔 중년 남성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마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같았죠. 최성우가 파일 하나를 열어줬습니다. 이게 스크립트예요. 여기 있는 대로만 치면 됩니다.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면 못해요. 화면에 떠오른 문장들. 정부 인증 상품이고 최소 투자금은 1,000만 원입니다. 월 10% 수익 보장해드립니다. 이미 2,000명 이상 가입하셨고 평균 만족도 98%입니다. 하민의 손이 떨렸어요. 자기도 이렇게 속았는데 이제는 속이는 쪽에 서야 한다니. 처음엔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았지만 글자 하나 칠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최성우가 조용히 말합니다. 안 하면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생길지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저기 구석에 앉아있는 사람 보이죠? 어제 할당량 못 채워서 새벽까지 지하에 끌려갔다 왔어요. 하민이 고개를 돌려보니 한 청년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얼굴엔 멍이 들어 있었고 몸을 떨고 있었죠. 그 한마디에 하민은 결국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투자 상담사입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상대방은 정중하게 답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좀 불려보고 싶어서요. 요즘 물가도 오르고 연금만으론 부족할 것 같아서요. 하민은 스크립트를 보며 답장을 쳤습니다. 저희는 정부 승인받은 안전한 투자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 평균 10%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고요. 원금 손실 위험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물었어요. 그렇게 높은 수익이 가능한가요? 요즘 은행 이자도 얼마 안 되던데요. 하민의 손이 다시 멈췄습니다. 최성우가 옆에서 속삭였어요. 다음 문장 치세요. 빨리요. 너무 오래 걸리면 의심해요. 하민은 화면을 보며 기계적으로 타이핑했습니다. 네, 해외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일반 금융 상품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캄보디아 푸놈펜 지역 리조트 개발 사업인데요. 이미 2,000명 이상이 투자하고 계시고 평균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죠. 바로 그 말에 자기가 속았던 거잖아요. 하지만 상대방은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주변에서도 해외 투자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최소 금액이 얼마죠? 하민은 스크립트를 따라 쳤어요. 1,000만 원부터 가능하십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첫 달 수익률 12%로 드립니다. 이번 달 한정 이벤트예요. 상대방이 망설이는 듯 했어요. 잠시 시간을 보고 답변이 왔습니다. 1,000만 원이면 부담이 좀 되긴 하네요. 하지만 그래도 해볼게요. 자식들한테 부담 안 주려면 지금이라도 뭐라도 해야죠. 하민은 숨이 막혔어요. 자식들한테 부담 안 주려고.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기 부모님도 똑같은 마음일 텐데. 최성우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절차를 알려줬습니다.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그리고 입금 확인되면 투자 확인서 보내드린다고 하시면 됩니다. 하민은 기계적으로 문장을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금 확인 후 투자 확인서와 수익 입금 계좌 등록 안내 보내드리겠습니다. 몇 분 뒤 상대방이 입금 완료 메시지를 보냈어요. 입금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최성우가 확인하고는 하민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첫날 치고 빠른 편이에요. 하민은 화면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방금 자기가 한 일이 누군가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날 하루 종일 하민은 채팅창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식은 밥과 국물 하나가 전부였죠. 오후에도 계속 사람들과 대화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30대 여성, 대구에 사는 40대 남성, 광주에 사는 20대 청년, 모두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어요. 첫날 하민이 속인 사람은 5명. 그들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총 3,200만 원이었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자 최성우가 말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몇 년 뒤엔 나갈 수도 있어요. 물론 살아있으면요. 3층 방으로 다시 올라온 밤, 민수와 준호도 힘없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오늘 4명 속였어요. 내일은 몇 명 속여야 할까요? 민수는 침묵하다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우린 피해자인데 여긴 우리를 가해자로 써먹고 있네요. CCTV 빨간 불빛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하민은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감금실의 공기, 컴퓨터 화면 속 고객들의 얼굴, 자기가 쳤던 문장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정말 안전합니다. 정부 인증입니다. 이미 수백 명이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이제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벽에 기대 앉아 하민은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뭐가 된 거지? 피해자였던 내가 가해자가 되고 있잖아.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하거나 죽거나. 그리고 그 시각, 한국에서는 한 가정의 거실에서 휴대폰을 반복해서 눌러보는 부모가 있었어요. 얘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지? 하민의 아버지는 경찰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러 온 거였죠. 정하민의 실종 신고가 막 접수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하민을 찾는 수사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하민은 몰랐습니다.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는 단지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죠. 2024년 2월 18일 밤, 충북 청주의 작은 아파트 거실. 정하민의 아버지는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은 지 이틀. 처음엔 바빠서 그러려니 했어요. 회사 출장 갔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들은 하루에 한 번은 꼭 연락하는 아이였거든요. 애가 연락이 없을 리가 없는데. 아버지는 카톡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이틀 전 새벽에 온 거였어요. 일 잘 다녀올게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그 아래 29시간 전에 온 메시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감시받고 있어. 단 5글자. 그 문장 하나가 부모님의 등을 서늘하게 식혀버렸어요. 감시받고 있어? 무슨 소리지? 아버지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어머니도 옆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여보, 이거 이상한데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즉시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꺼져 있다는 안내만 나왔습니다. 어머니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하민이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에요? 애가 이렇게 연락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이 다니는 공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정하민 아버지인데요. 애가 출장 갔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공장 관리자는 당황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출장이요? 저희 공장에서 해외 출장 보낸 적 없는데요. 하민 씨는 그냥 연차 사용했어요. 사흘 쉰다고 했고요.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연차요? 출장이 아니고요? 네, 개인 사유로 쉰다고만 했어요. 전화를 끊고
아버지는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죠.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통장 사본 몇 장이 있었고 그 아래 투자 계약서 같은 게 보였어요. 아버지는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캄보디아 시엠립 관광단지 개발 프로젝트. 투자금 2억 원. 월 수익률 5% 보장.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억 원? 우리 애가 어디서 2억을? 통장 사본을 확인하니 신용대출 1억 6천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아버지는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달려왔어요. 왜 그래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넸습니다. 하민이가 사기당한 것 같아요. 어머니는 서류를 보며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감시받고 있어. 그 메시지가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죠. 그날 밤 부모님은 잠을 못 이뤘습니다. 아들의 휴대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러 온 거였어요. 경찰은 상황을 듣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그 마지막 카톡 메시지를 중요하게 봤어요. 감시받고 있어.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닙니다. 명백히 위험 상황이에요.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니 정하민은 2월 16일 캄보디아행 비행기를 탔더군요. 경찰은 곧 두 개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하민이 2억 원을 누군가에게 송금했다. 둘째, 최근 동일수법 신고가 이미 여러 건 있었다. 담당 형사가 말했어요. 이건 단순 연락 두절이 아닙니다. 조직적 인신매매의 가능성이 큽니다. 캄보디아 쪽에서 이런 사건이 여러 건 보고됐거든요. 아버지는 무너졌습니다. 그럼 우리 애가 지금 위험한 거예요? 형사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최대한 빨리 찾아야 합니다. 국제공조 요청 바로 들어갑니다. 다행히 본인이 보낸 메시지가 있어서 긴급 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즉시 움직였어요.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했고 현지 경찰과도 협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멀었고 현지 상황은 복잡했어요. 한편 같은 시각 또 다른 가족들도 비슷한 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강민수의 어머니, 부산에 사는 이준호의 아버지, 모두 아들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모두 캄보디아로 갔다고 했죠. 경찰은 사건들을 연결했습니다. 이건 조직적 범죄다. 한두 명이 아니다. 수사팀이 구성됐고 송금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하민이 돈을 보낸 계좌는 이상훈이라는 사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좌는 이미 폐쇄된 상태였어요. 돈은 여러 차례 나뉘어 다른 계좌로 이동했고 결국 해외로 빠져나갔죠. 경찰은 이상훈을 추적했습니다. CCTV를 확인하고 통신 기록을 분석했어요. 이상훈은 가짜 이름이었습니다. 실제 신분은 다른 사람이었죠. 그의 진짜 이름은 김태준, 34살. 과거 유사 사기 전과가 있었어요. 경찰은 그의 행적을 쫓았습니다. 천안의 카페 CCTV에 김태준이 하민을 만나는 장면이 잡혔어요. 그 옆엔 박준서도 있었죠. 하민과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그 사람. 경찰은 박준서를 찾아갔습니다. 2024년 2월 21일 오전 청주의 한 원룸. 박준서는 방 안에 숨어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준서는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엔 핏발이 서 있었죠. 정하민 씨 아시죠?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같이 일했어요. 하민 씨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준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똑같은 문자 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경찰은 준서를 연행했어요. 조사실에서 준서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김태준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사람 한 명 소개해주면 100만 원 준다고 했어요. 저도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럼 하민 씨가 어떻게 될지 알았어요? 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몰랐어요. 진짜 투자 사업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캄보디아로 갔다고. 저도 가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경찰은 김태준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그는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어요. 태국 방콕으로 출국한 기록이 있었죠. 국제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한편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는 현지 경찰과 협력하여 인신매매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푸놈펜 외곽의 여러 건물들이 수상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무렵 푸놈펜 외곽의 그 건물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21일 새벽 2시 10분 갑작스러운 함성, 복도에서 쿵, 쾅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민은 심장이 쿵쾅거리며 깨어났어요. 꿈인가 싶었지만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죠. 현지어로 외치는 목소리들,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비명 같은 것도 들렸습니다. 하민은 침대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복도에서는 여러 사람이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들렸고 고함과 명령하는 듯한 목소리가 섞여 있었죠. 갑자기 철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손짓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빨리, 빨리, 따라와. 한국어 발음이 어색한 남자. 하지만 그의 뒤에서는 한국 경찰 조끼를 입은 인물이 보였죠. 하민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진짜인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옆방 문도 열렸습니다. 민수와 준호도 나왔어요. 세 사람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이게 구조인가요? 한국 경찰이 다가와 급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시간이 없어요. 하민과 민수, 준호는 허둥지둥 복도를 뛰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다른 방문들도 열리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한국 청년들이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넋을 잃은 표정이었죠.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하민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들이 건물 곳곳을 수색하고 있었고 몇몇 남자들이 손목이 묶인 채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그 중에 박철민도 있었습니다. 그는 울부짖고 있었어요. 난 피해자라고. 제발 제발 좀 도와줘. 나도 속아서 온 거라고. 하민은 눈을 크게 떠 올려다봤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온 거잖아요. 박철민이 하민을 봤어요. 그의 눈빛엔 공포와 절망이 섞여 있었죠. 미안해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여기 갇혀 있던 거라고. 경찰이 박철민을 끌고 갔습니다. 하민은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어요. 1층 로비에는 더 많은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도 보였어요. 여러분, 안전합니다. 이제 괜찮아요.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민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주저앉으며 눈물이 쏟아졌어요. 살았구나. 정말 살았구나. 옆에서 민수도 울고 있었고 준호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밖으로 나가자 여러 대의 경찰차가 서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공기가 이렇게 달콤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죠. 하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이제 저 별들이 다시 가까워 보였습니다. 건물 안에서 계속 사람들이 나왔어요. 총 12명. 모두 20대에서 30대 한국 남성들이었습니다. 모두 투자 사기에 속아 이곳으로 끌려온 사람들이었죠. 대사관 직원이 명단을 확인했어요. 정하민 씨? 네, 여기 있습니다. 강민수 씨? 네. 이준호 씨? 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응급의료진이 와서 부상자들을 확인했어요. 준호는 팔의 상처를 치료받았고 다른 사람들도 간단한 처치를 받았습니다. 하민은 물을 받아 마셨어요. 며칠 만에 마시는 제대로 된 물이었죠. 민수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끝난 거죠? 하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준호가 다가왔어요. 우리 살았네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같은 지옥을 경험한 동료가 되어 있었죠.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차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구조된 사람들도 임시보호소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하미는 처음으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 수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 저예요. 하민? 하민이야? 네 저예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어머니 목소리도 들렸어요. 하민아, 하민아. 하민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아버지가 말했어요. 괜찮다. 살아만 있으면 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전화를 끊고 하민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살아났다는 게 실감났어요. 보호소에서 하민은 간단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끌려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누구를 봤는지. 하민은 모든 걸 진술했어요. 이상훈이라는 사람, 박철민이라는 사람, 박준서라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일들도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강제로 사기 채팅을 했다는 것, 5명에게 총 3천만 원 넘게 돈을 보내게 만들었다는 것.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해자이면서 강제로 가해에 동원된 케이스입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민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속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며칠 뒤 구조된 사람들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024년 2월 23일 오후 인천공항 입국장. 하민은 부모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아들의 등을 두드렸어요. 어머니는 웅크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 하민은 부모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정말. 주변엔 다른 가족들도 있었어요. 민수의 어머니도 준호의 아버지도 모두 아들을 끌어안고 울고 있었죠. 공항 한쪽에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인신매매 피해자 귀국. 한국인 12명 극적 구조. 뉴스 헤드라인이 될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하민에게 이건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민아, 거기서 많이 힘들었니? 하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철창 안에 갇혀있던 날들을, 누군가를 속여야 했던 시간들을. 그냥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아들의 표정이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현관문, 익숙한 복도, 익숙한 거실. 하지만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며칠 만인데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밥상을 차렸어요. 하민이 좋아하는 음식들. 김치찌개, 된장국, 계란말이. 맛있게 먹어라. 많이 못 먹었을 텐데. 하민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거의 굶다시피 했는데도 식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민은 자기 방에 누웠습니다. 익숙한 천장, 익숙한 벽, 익숙한 냄새.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철창이 보였고 CCTV에 빨간 불빛이 보였고 컴퓨터 화면이 보였습니다. 채팅창 속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퇴직금을 불리고 싶다던 50대 남성. 자식들한테 부담 안 주려던 그 사람. 하민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다음 날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경찰 조사가 이어졌어요. 하민은 경찰서에 여러 번 출석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고 범인들을 식별했죠. 국내 브로커들이 검거됐습니다. 박준서는 이미 체포된 상태였고 김태준을 따라다니던 공범 2명도 잡혔어요. 그들은 법정에 섰습니다. 우린 단지 연결만 해준 거다. 투자 업무인 줄 알았다. 우리도 피해자다. 하지만 계좌 흐름과 피해자 진술은 달랐습니다.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한 사람당 몸값 거래 대가였어요. 법정에서 하민은 증언대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팔려갔는지 그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소개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상품처럼 거래한 겁니다. 그 말에 피고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방청석에선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준서 징역 5년, 피고인 최민철 징역 6년. 하지만 김태준은 여전히 해외 도피 중이었습니다. 태국에서 잠적한 뒤 행방이 묘연했죠. 국제 수배는 계속됐지만 그를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한편 하민의 일상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신용대출 1억 6천만 원, 매달 나가는 이자만 70만 원, 공장에 복귀했지만 월급 250만 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회사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민이가 캄보디아에서 사기당했대. 2억이나 날렸다던데. 동료들은 수군거렸고 하민은 그 시선을 견뎌야 했어요. 휴게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속아? 요즘 세상에 그런 사기도 걸려? 하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거니까. 밤이 되면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철창이 닫히는 소리, 빨간 불빛, 키보드 소리, 속삭이던 채팅창. 하민은 소리 지르며 깼어요.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하민아, 괜찮니? 하민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그냥 꿈이에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고 낮에도 불안했어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갑자기 숨이 막혔고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공포가 밀려왔죠.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PTSD라고 하죠.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까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나아질 수 있어요. 하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죄책감도 하민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속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들도 나처럼 고통받고 있을까? 어느 날 하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이었어요. 정하민 씨, 당신이 채팅했던 피해자 중 한 분이 신고를 하셨습니다. 하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누구세요? 서울에 사는 김영수 씨. 50대 남성분이에요. 1,000만 원 피해를 보셨고요. 하민은 기억했습니다. 자기가 처음 속인 사람. 퇴직금을 불리고 싶다던 그 사람. 하지만 걱정 마세요. 상황을 설명드렸고 피해자분도 이해하셨어요. 당신도 피해자라는 걸 아시니까요. 전화를 끊고 하민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 말은 그 사람에게 닿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4년 5월, 하민은 피해자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같이 구조됐던 민수, 준호도 있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어요. 모두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빚, 악몽, 죄책감, 사회의 시선. 민수가 말했어요. 사람들은 우리 보고 왜 속았냐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얼마나 절박했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죠. 전 이제 사람을 못 믿겠어요. 누구를 봐도 속이려는 건 아닐까 의심하게 돼요. 하민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모임에서 누군가 제안했어요. 우리가 직접 나서면 어떨까요? 예방 교육 같은 거요. 우리 경험을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안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하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겠네. 그날부터 하미는 강연을 시작했어요. 학교에 가고, 복지관에 가고, 지자체 행사에도 나갔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속았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형, 그럼 지금은 행복하세요? 하미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행복하냐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밤마다 악몽을 꾸고 빚도 남아있고 죄책감도 있어요. 학생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요. 하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그 말에 학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민은 미소 지었어요. 완벽하게 회복될 순 없을 거예요. 이 경험은 평생 제 안에 남아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강연장을 나서며 하민은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상처도 의미가 될 수 있을까? 누군가를 구하는 작은 빛이 될 수 있을까? 그날 밤 하민은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귀국 후에도 하민의 고통은 계속됐습니다. 2024년 3월, 하민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두려웠어요. 또 하루가 시작된다는 게 견디기 힘들었죠. 악몽은 여전했습니다. 철창이 닫히는 소리, 빨간 불빛, 키보드 소리, 속삭이던 채팅창, 매일 밤 같은 꿈을 꿨어요. 어떤 날은 프놈펜의 그 건물에 다시 갇혀있는 꿈을 꿨고, 어떤 날은 자기가 속인 사람들이 나타나는 꿈을 꿨습니다. 그들이 하민을 보며 말했어요. 왜 나를 속였어요? 내 돈 돌려줘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요. 하민은 소리 지르며 깼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가 달려왔어요. 하민아, 또 꿈 꿨니? 하민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꿈이에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낮에도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숨이 막혔어요.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공포가 밀려왔고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불안감이 엄습했죠. CCTV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면 그곳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심리 상담을 계속 받았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쉽게 낫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요? 사람마다 달라요. 몇 개월일 수도, 몇 년일 수도 있죠. 하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 년이라니. 죄책감도 하민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내가 속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첫날 속인 5명, 총 3천만 원 넘게 빼앗긴 사람들. 그들도 지금 자기처럼 고통받고 있을까? 가족이 있을까? 그 돈으로 뭘 하려던 걸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하민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정하민 씨, 피해자 중 한 분이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누구세요? 서울에 사는 김영수 씨. 당신이 채팅했던 분이에요. 하민은 망설였습니다. 만나야 할까?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 하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2024년 4월 10일 서울의 한 카페. 하민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50대 남성이 들어왔어요. 김영수 씨였습니다. 하민은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김영수는 잠시 하민을 바라보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개 들어요. 하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김영수의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나도 경찰한테 들었어요. 당신도 피해자라고, 강제로 시킨 거라고. 하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요. 김영수가 말을 이었어요. 그래도 내 1,000만 원은 날아갔어요. 퇴직금이었어요. 자식들 대학 등록금에 보태려던 돈이었죠.
하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영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탓만은 아니에요. 내가 욕심을 부린 거니까. 하지만 아프긴 아픈 거죠. 둘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김영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하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책임지고 살아야죠.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하민은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책임지고 산다는 게 뭘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과연 사람을 다시 신뢰할 수 있을까? 공장 일은 계속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집중이 안 됐고 실수도 잦았죠. 상사가 불렀습니다. 하민 씨, 요즘 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요? 하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빚도 문제였어요. 신용대출 1억 6천만 원. 매달 이자 70만 원. 월급 250만 원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었죠.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민아, 우리가 도와줄게. 집이라도 팔까? 하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신용등급은 떨어졌고 추가 대출은 불가능했습니다. 매일 통장을 보며 한숨만 나왔어요. 2024년 6월, 하민은 야간 교대를 더 늘렸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였죠.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어요. 몸은 점점 망가졌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기계 앞에서 하민은 쓰러졌어요. 과로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고 며칠 입원했죠. 의사가 말했어요.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돼요. 몸이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민은 쉴 수가 없었어요. 빚은 계속 불어났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중 하민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겪은 걸 다른 누군가는 겪지 않도록 만들겠다. 피해자 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강연도 늘렸어요. 학교에 가고 복지관에 가고 지자체 행사에도 나갔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속았는지, 얼마나 절박했는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점점 당당해졌습니다. 숨길 이야기가 아니라 나눠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2024년 8월, 지역 고등학교에서 하민의 마지막 강연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조용히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형, 그럼 지금은 행복하세요? 하민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행복하냐고.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하민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밤마다 악몽을 꾸고 빚도 남아있고 죄책감도 있어요. 학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요. 하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학생이 물었어요. 언젠가는 괜찮아질까요? 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하게 괜찮아지진 않을 거예요. 이 경험은 평생 제 안에 남아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형, 저도 사실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벌고 싶은 마음에 이상한 제안 받은 적 있어요. 근데 오늘 강연 듣고 안 하기로 했어요. 하민은 그 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결정했어요. 그날 밤 하민은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악몽은 여전히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덜했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민은 알고 있었어요. 이 상처는 평생 자기와 함께할 거라는 걸. 하지만 그 상처를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누군가를 구하는 것, 누군가에게 경고하는 것,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책임이라고. 여전히 빚은 남아있고, 여전히 악몽을 꾸고,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하미는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씩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속는 사람도 있냐고. 하지만 누구나 벽에 몰릴 때가 있고 그 틈에 들어오는 목소리는 늘 상냥하고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지옥문은 언제나 기회라는 이름으로 열린다. 그리고 그 문을 다시 닫고 돌아온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의 사건, 당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잊혀진 이름들, 사라진 진실, 그날의 흔적들. 봉인된 사건 노트에서 흔적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